도파민 중독은 계속 업 이 상태예요. 근데 하루 딱 굶어보잖아요. 그냥 바로 다운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면 정말 좋아요. 이상하게 금식하는 사람들은 왜 금식하나 보면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한때 우리나라 비건이 유행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건이래요. 우리나라는 비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나중에 다 비겁이 돼가지고 다 겹겹이 고기 쌓아놓고 먹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나 해보니까 비건 안 맞아. 왜냐면 비건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중에서도 뭐 제일 가벼운 거 해본다든지 다 좋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명상하고 이런 종교적으로 자기를 자주 비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많이 합니다. 일종의 중독이라고 하는 건 자꾸 눈에 아른아른해요. 게임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진짜 이거 되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 쉽게 생각하지만 건강하기도 하지만 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해요. 머릿속에 빵빵 터지는데 우리가 중독이란 말이 거기에 합치잖아요. 다른 어떤 기쁨도 이걸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극의 기쁨을 계속 요청하는 건데 내가 성관계를 한다 치면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가즘만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어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쁨 강박을 충족시키는 단어이기도 하고 동시에 슬픔이라고 하는 건 범죄라고 하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질식할 것 같은 하나의 정서, 슬픔은 비극이야, 슬프면 안 돼 라고 하는 일종의 명제가 돼버린 강박 명제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요소들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걸 뭘 하나 보면 제일 먼저 술 많이 마셔요. 술 많이 마시고 술도 굉장히 도파민을 촉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운동 많이 해요. 운동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게임 많이 하고요. 요새 그래서 마약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도파민들을 뿜뿜뿜뿜 뿜어내는데 이 도파민이 이렇게 중독이 될 정도로 뿜뿜뿜 뿜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독이란 말이 전 잘 붙은 것 같아요. 행복은 일상적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복하고 싶어? 이건 원하는 상태예요. 일상적 상태가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별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가끔 즐겁고 자주 짜증나고 어쩌다 되게 슬프고 그러다가 별일이 없다가 가끔 기쁘고 순간적으로 찰나로 기쁘고 기분 더럽게 안 좋다가 슬픈 일에도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행복이라는 순간은 인생에 굉장히 드물게 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방어 기제가 워낙에 잘 발달돼서 두 번째 불행이 오면 나는 더 힘들어지니까 이 고통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사람은 계속 달릴 수 없어요. 계속 먹을 수 없어요. 사람은 계속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자야 돼요. 쉬어야 되고요. 그게 뭐냐면 몸이 자동적으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런 도파민 중독과 관련해서 그러면 게임을 끊을까요? 술을 끊을까요?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세요. 금식. 요즘은 365일이 잔칫날이죠. 영양제도 많이 먹어서 하루 굶어도 안 죽어요. 대신 당 있는 분들은 굶으면 안 돼요. 간헐적 단식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파민 중독의 핵심은 뭐냐면 낭비와 남용이에요. 삶과 시간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본 이런 것들을 다 남용하는 게 이 도파민 중독의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그 남용을 통해서 우린 정말 행복에 도달하냐? 그렇지 않아요. 멈출 수 없다면 때로는 강제적으로 이 과정을 좀 꺾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하루 종일 물만 마시는 거죠. 딱 하루만 24시간. 이건 간헐적 단식이 아니에요. 그냥 금식이에요.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요. 딱 금식하잖아요. 이 금식을 딱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처음엔 배가 고픈데 나중에 머리가 맑아져요. 두 번째로는 내가 금식을 24시간 동안 잘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가 잘 해냈구나라고 하는 이 성취에 대한 또 하나의 캐트리지가 올라가요.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잖아요. 내가 약간 성직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도 조심해요. 말도 조심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기운이 빠지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도파민 중독은 계속 업 이 상태예요. 근데 하루 딱 굶어보잖아요. 그냥 바로 다운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면 정말 좋아요.
이상하게 금식하는 사람들은 왜 금식하나 보면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한때 우리나라 비건 유행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건이래요. 우리나라는 비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나중에 다 비겁이 돼가지고 다 겹겹이 고기 쌓아놓고 먹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나 해보니까 비건 안 맞아. 왜냐면 비건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중에서도 뭐 제일 가벼운 거 해본다든지 다 좋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명상하고 이런 종교적으로 자기를 자주 비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나이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뭐냐면 탑돌이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 하루 비는 시간 동안에는 명상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건 배고픔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켜켜이 갇혀 있는 마치 우리 핏줄 속에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털어내듯이 삶에 있어서 이 무겁고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좀 털어버리는 이런 정신정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조절하는 방법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 앞에서 어렵다 판단될 때는 몸으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금식 한 번 해보면 좋겠다. 물론 일주일에 한 끼, 날짜와 요일,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나와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잖아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식에 대한 조절은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배가 고파도 먹지 않고 배가 안 고파도 내가 그 시간을 지키겠다는 의지 자체가 다른 삶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중독이 됐다는 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하니까 중독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 생각하실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저는 좀 굶었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일종의 필터링, 나의 삶에 대한 일종의 클리닝, 나의 삶에 대한 일종의 자기 점검이자 자기 돌봄을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 금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흔은 핑계고요. 원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원래 마음은 늘 힘들었어요. 이게 같이 맞자로 시작되고 숫자가 딱 사자로 바뀌니까 이게 마치 인생의 죽을 사자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할이 많아지는 얘기도 해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내 삶에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지켜내고 나를 한번 지켜볼 시점이 됐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체중이 늘면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체중이 늘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일종의 경각심이 느껴지죠.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그 이유가 선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생겨나서 힘든 그 마음은 일시적으로 그 사건에 의해서 발생된 자극에 의한 반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계속 힘들어. 이상하게 계속 지치고 근데 그게 정말 마흔이 돼서 내 마음이 힘들 것까 생각해보면 나이가 원래 지칠 때도 된 거예요. 열심히 일해왔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무게는 원래 그 정도 됐었는데 약간 체력이 더 떨어지면서 이런 마음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신에 이런 마음의 무게가 계속 길게 느껴진다면 이건 우울감일 수 있어요. 우울감은 그냥 놔두면 우울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감과 관련해서는 나만의 좀 처방이 좀 필요해요. 처방 얘기를 하기 전에 마음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나 그럼 몸이 무거워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몸이 무거워지면 이상하게 이 생활이 불편해지고 내 몸의 피로감이 더 많이 느껴지면 마음의 무게도 함께 늘어나는 거거든요. 마흔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평가하는 눈이 많아졌어요. 위의 눈도 나를 내려다보고 아래 눈도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 자신의 눈도 나를 바라봐요. 너는 네 스스로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성취했니? 라고 나한테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음성도 나에 대한 평가자의 목소리고 감독자의 목소리고 그 시선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선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인생이 다소 피곤해진 건 맞습니다.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내 삶의 자리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그렇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힘들고 느껴지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 목표가 내 목표가 맞나?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갑자기 이 목표가 맞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 내 이 목표가 안 맞으면 뭐 그만두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일, 추구하고 있는 이 목표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인생 여정하고 이 핀트가 맞나. 그래서 내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핀트가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혹시 핀트가 안 맞춰진다면 이걸 핀트를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라고 해서 약간
약간 그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조정했어. 그럼 괜찮아. 아주 나이스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 시점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요구가 많아질 때가 있어요. 요구가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다 모든 일이 나에게 와 있어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또 역할이 많고 위아래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때는 자기 일에 대한 경계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부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 제 카톡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힘든 일은 남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힘든 일은 남에게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좀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상처받게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저의 취지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 일까지 다 떠맡아서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크면서 딱 40대 중반에 제가 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 힘든 일은 남에게라는 단어를 내 일이 아닌 건 그 사람에게 넘기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또 공을 돌리고 내가 딱 해야 될 요건이 어디까지고 내 에너지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알아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40이 참 인생 정리하기가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때는 밀어낼 힘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에게도 선배가 있어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선배한테 물어볼 수 있고요. 아직 후배가 있어서 우리 후배한테도 약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딱 그 나이 연령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의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준칙 가지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은 눈 딱 감고 딱 미루고요. 거절할 수 있는 일은 좀 거절하고요. 그래도 되는 나이거든요. 거절하고 그다음에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갖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옛날에 제가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그냥 주고 해달라니까 어떻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짝 나는 거예요. 그냥 너덜너덜해집니다 인생이. 근데 그때 제가 딱 45에 힘든 일은 남에게 딱 어쩜 이렇게 꿀 같은 구절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났는지 딱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어가지고 저도 하기 싫은 일 많이 해요. 아니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하기 싫은 일 해요. 저도 학교에도 있고 뭐 다른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만나기 싫은 내담자도 있어요. 너무 만나고 싶은 내담자도 있고 그러나 싫어도 그 사람이 내 사람이고요. 좋아도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전에는 모든 일을 다 했다면 내 일이 아닌 게 어떤 것인지 이제 채로 그리고 키로 이렇게 키질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손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의 문제예요. 저는 손절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안 만나는 사람 안 만나는데 뭐 손절이고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일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주제를 알아야 되겠다. 내 주제꼴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할 수 없는 걸 못한다 말해야 되겠다. 부끄럽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도망가는 건 도움이 된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가 내용은 그냥 그래요. 근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부끄럽지만 도망가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끄럽죠. 그러나 때로 도망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탁한 거를 또 내 일이라고 던져줬지만 사실은 내 일이 아니거나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에너지 수준과 나의 능력을 알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결 수월해지면서 마음도 수월해져요. 그래서 저는 40에 인생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생 정리하면 머리가 골재 아파지잖아요. 또 그려? 인생 곡선을 막 그려가지고 그래. 너는 20대 해가지고 난 40대 뭐래?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제가 늘 하는 겁니다. 40대에 인생 정리를 잘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책상 정리부터 하면 돼요. 내 책상, 우리가 요새 필통은 안 쓰니까 내 사무실의 책상이나 아니면 집의 책상, 딱 책상, 서랍 요것만 정리를 해도요. 내가 마치 인생의 일부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응답하라 1988에 보니까 덕선이가 자지마 독서실에 가가지고 청소를 쫙 해요. 그 다음에 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덕선이에요. 어쨌든 독서실 갔고 정리했고 내가 독서실 안 간 것도 아니고 인생의 공부를 한 거죠. 잠이라고 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대단한 정리를 한꺼번에 할 건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인생 정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도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상 정리하는 사람은 인생 정리할 수 있다. 옷 정리하는 사람은 인생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리하는데 40이 제일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40이 된다는 건 더 이상 20대의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얘기다. 40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몸도 다른 몸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이 돈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아우르고 거기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평가도 하는 이런 아주 다채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인생 정리하기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짜증에 솟구치는 이유는 원래 당신이 짜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이라는 것도 하나의 반응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뭔가 잘 풀리지 않아.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너무나도 자주 짜증이 난다 한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매우 예민하고 아주 성질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병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요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이거 너무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성질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혼자 난리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위로받고자 당신 참 예민한 사람입니다. 요새 예민한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이거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성질이 이상해요. 라고 읽으셔야 돼요. 매사 예민하는 게 어떻게 그게 정상입니까? 이건 예민을 넘어서, 예민이라는 건 피부에 껍질이 탁 벗겨졌어요. 피부에 뭔가 이렇게 탁 다 얼마나 아파요. 그렇잖아요. 말초 부위로 갈수록 그런 부분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매사 예민하다? 이거는 많이 다쳤거나 정말 성질이 이상한 거예요. 제일 먼저 알아둘 것, 짜증을 많이 낸다면 주변이 이상한 게 아니라 결국은 매사에 짜증을 내는 당신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는 이 매사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작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보다 내가 가진 에너지가 작아요. 에너지는 딸리죠. 이 일은 다 해내야 되겠죠. 시간은 촉박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 안쪽에서 애가 마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국어랑 수학을 잘해야 된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한다. 아주 불편하고 형편없는 말처럼 드리겠지만 자기 에너지 수준을 아는 게 주제를 아는 거예요. 그건 되게 중요해요.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도 많이 돌아댕겨도 하루 종일 달리고 와서도 잠깐 눈 붙여 눈이 딱 떠져요. 에너지 수준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막 또 떠들어요. 남들이 보면 미친 줄 알아요. 에너지가 없는 분들은 몇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냥 봐도 당뇨야. 너무 힘들어 보여. 왜냐면 혈당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에너지에 넘치게 쓰면 병이 나요. 에너지가 많은데 이걸 제대로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이 에너지를 누르고만 있으면 이 사람은 분노가 커지는 거고요. 에너지가 적은데 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그 이상으로 쓰게 하면 굉장히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 수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상황을 편안하게 알리기 위해서 뭐 하냐면 MBTI 많이 하죠. 40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제가 말입니다만 40 넘어서 MBTI는 다 이것의 출생 자체가 그래요. 이게 원래 타고난 기질에 관련된 거라 한 25, 30 정도까지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이 MBTI 같은 경우는 40 넘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질을 기반으로 한 거라 기질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이건 한 25, 30 정도까지밖에 거의 영향력을 안 미쳐요. 벌써 40이면 중년 아니에요. 중년이면 이때부터는 내가 이전에 경험들도 그렇고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치면서 아주 뭐 조용했던 사람도 어떤 의견을 피력할 때도 피력하게 되고요. 늘 시끌벅적했던 사람들도 어떨 때도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을 골고루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설명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나 ESTJ야? 나 조용하니까 어떻게 나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 너무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를 보호하는 방탄으로 MBTI를 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내가 I란 사람이라고 칩시다.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면 이 사람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작아요. 작아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막 쭉쭉쭉 빨려. 해리포터에서 디멘토가 막 쑥쑥 빨려가는 것처럼. 그 나중에는 아주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장기까지 다 털려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E인 사람은 너무 적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크게 무대에 올라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쳐야 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존재들이 내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것도 막 짜증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횟수를 줄여야 돼요.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인원을 줄여야 돼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횟수를 늘리고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인원을 늘려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이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에너지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어쩜 그렇게 새벽 4시부터 해가지고 밤 12시, 1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세요. 어떻게 술을 안 드시고도 그렇게 밤새도록 술 취한 사람처럼 노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에너지가 많거든요.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밤새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놀고 밤새 탬버린 흔들고 놀고 막 왁자지껄 떠들고 그 다음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근데 그건 에너지 수준이 높고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에너지 수준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자기만의 해소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변 보고 싶다고 아무 데나 소변 봐요? 똥 마렵다고 아무 데서나 그렇게 똥을 갈기지 않아요.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짜증을 내야 될 자리가 있고 짜증을 내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너무 에너지가 적고 너무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 나만의 해소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에너지 수준이 너무 작다? 자주 주무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짜증이 자꾸 올라온다. 다시마 사탕을 좀 드세요. 이런 다시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런 예민함을 좀 낮춰주는 이런 기능을 해요. 에너지가 너무 없는 분들에게는 콜라겐 드시라고 얘기하고요. 너무 날카롭고 예민한 분들은 다시마 사탕을 입에 달고 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씹느라고 힘이 들어가지고 저절로 조용해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만의 방법을 가지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짜증이 많다, 예민하다, 내가 이런 예민함을 줄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없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짜증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이런 영업 같은 거 잘 하면 안 돼요.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면 진짜 사람 거의 죽어납니다. 함께 만나는 사람도 힘들지만 당사자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직업 선택도 잘 해야 되겠지만 나만의 해소법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 저는 좀 자주 주무시길 말씀드렸잖아요.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아요. 짬짬이 쪽잠을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에너지가 보관이 되고, 다른 사람들 많이 있고 밤새도록 뭘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일찍 가서 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살짝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거짓말 합쳐가지고 일찍 퇴근하세요. 회식 다 못하고 와도 괜찮으니까. 이 사람 에너지 없는 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저것도 조금 있으면 승질내겠구나, 조금 있으면 또 이게 널브러지겠구나 금방 알거든요. 이 짜증내는 사람들이 또 자존심은 또 세요. 체력도 안 되는데 끝까지 앉아있거든요. 그거 민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인상 박박 쓰고 앉아있는 그 사람 쳐다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국어 수학을 잘하는 그 차원에서 나를 보호하는 바로 그 점수, 고 영역대. 내가 요쯤 되면 피곤하구나, 요쯤 되면 짜증이 올라오는구나, 특별히 내가 어떤 부분에 발작 버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 안에 불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 그놈의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그놈의 유튜브, 쇼츠 유튜브, 이거 우리가 다 아다시피 뇌썩음 현상 유발하잖아요. 우리가 그 짧은 영상들이 우리 뇌를 다 통과해가지고 정보로 딱 지나가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기억을 볼 때 뭔가를 보면 막 깨닫고 이런 거 재밌네 해서 다 기억할 것 같은데 지나보면 하나도 기억 나오지 않죠. 왜냐면 사람은 머릿속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5 플러스 마이너스 2개예요. 3개에서 많아봐야 뭐 7개 정도, 요 사이 지점에서 이걸 이제 작업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들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이 지나가면 머리가 멈춰버려요. 근데 우리는 뇌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일종의 뇌 썩음 현상처럼 기억이 거의 삭제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기억력도 굉장히 깜빡깜빡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거든요. 마치 무슨 치매 증상처럼. 우리가 건강한 마음 보낼 때 건강한 삶을 만들고 건강한 시간을 만들려면 20세기의 맛을 보고 20세기에 물을 마시고 살았던 이 40대라면 오히려 20세기 이 아날로그의 기쁨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요. 제가 요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40대들 중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게임 시장이 왜 이렇게 돈을 버나 했어요. 전 국민이 게임을 하더구만요. 노인들은 치매 예방한다고 게임하고, 중년들은 뭐 이런다고 게임하고, 40대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휴대폰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들 뭐 하나 이거 보는 게 제 낙이에요. 쭉 보는데 정말 이거는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맞고 이거 하고 있고, 40대들은 무슨 뭐 이렇게 지 혼자 돌아가는 게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리니지 게임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 세대가 게임 세대예요. 애니팡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 세대라서 그거 알겠는데, 그렇게 게임 쫙 하고 나서 인생이 허무하대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요. 그러면서 40대가 목숨을 끊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40대부터 윗세대가 갖지 않은 아주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변이 동양화가 아니라 서양화가 돼요. 서양화는 말입니다. 벽마저도 하얀색으로 칠해요. 이게 서양화예요. 동양화는 여백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린 동양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느 것 없는 것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근데 서양 사회가 되면서 소리가 24시간 꽉 차고요. 화면이 24시간 꽉 차고, 정보가 꽉 차고, 모든 것들이 다 컬러풀이에요. X세대까지만 해도 흑백 세대였거든요. 다 꽉 차는 세상을 살게 됐더라고요. M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것이 정지한 순간 완전히 당황해버려요. 제가 이걸 동양화, 서양화라고 이렇게 비교를 드린 건, 모든 것들이 꽉 차있는 세상 속에서 왜 이들은 고독해하는가.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24시간 이 시간들을, 이 눈을, 이 귀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멍때리기 대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냥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직장 가서 24시간 일합니까? 양심을 걸고. 아니잖아요. 그냥 눈 뜨고 있는 시간도 있고, 어떨 때 몰래 뭐 쇼핑도 하고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 인생이, 우리가 학교 간다고 24시간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만화책도 보고 옛날에 하이틴 로맨스도 보고 다 그런 거지. 그런 것처럼 인생이 원래 다 공백이 많아요. 피부 보세요. 땅구멍이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꽉 찬 것처럼 살아가니까 이 안쪽에 과부하가 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마치 텅 빈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상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나는 빈 개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빈 공간을 견디질 못해요. 이 서양화 인생들이. 한복을 입지 않는 이 세대들이 이 빈 공간을, 공백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학원을 뺑뺑뺑뺑 돌았거든요. 잘 때까지 숙제했거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24시간을 뭔가를 채워야 됐던 그 세대가 이제 나이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 꽉 찬 세대, 그 꽉 찬 시간들이 한 시간이라도 빈다면 견딜 수 없으니까 짬짬이 뭘 해야 되냐면 또 달리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동양화를 넘어서서 서양화를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이런 빈 공간에 대한 이 불안과 강박을 눈치채야 돼요. 알고 있어야 조금 자유로워져요. 내가 어떤 것이 좀 비는 순간 굉장히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순간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걷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중에 하나. 그냥 집에서 이거저거 슬슬 음쓰나 버리고 가고 그냥 다른 애들 어떻게 크나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배우자는 엉덩이가 얼마나인가 한번 쳐다보고 내 배우자가 지금 흰머리가 몇 개나 있는 이런 거나 좀 보고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게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노동이에요. 뇌의 노동 어마어마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눈 어마어마한 노동하죠. 귀 어마어마한 노동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절대시간 30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절대시간 30분은 뭐냐면 보통 제가 언제 쓰냐면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좀 쉬고 싶잖아요. 우리가 또 맞벌이도 하고 아이도 봐야 되고 또 집에서 이런저런 일 해야 되는데 늘 다른 사람들의 시공간에 우리 일상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때 집안 식구들이 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절대시간 30분 팻말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건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팻말 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 사람 30분은 누구도 못 건드려. 아이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어. 애들이 처음엔 문 두드리고 울고불고 난린데 그러면 다른 쪽 배우자가 딱 막아줘야 돼요. 아빠랑 놀자, 엄마랑 놀자. 30분 있을 땐 너도 건드릴 수 없어. 아이도 그 30분을 쓸 수 있게 해야 돼요. 애들은 보통 30분 못 견디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해방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로부터, 시각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여러 복잡한 정보로부터. 우리의 일상이 꽉 차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 창구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 그래야 이 사람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모공이 있어야 숨을 쉬죠. 콧구멍이 뚫려야 숨을 쉬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구멍난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 아니고요. 여백의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